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지금 보니까 이름을 안 썼죠? 사실 솔직히 별로 이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이게 한번 쓰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라기보다는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학부생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1단계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단어를 배웁니다. 벌써 단어가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단어를 꾸준히 단어장에다 적어 오셨다면 꽤 단어 양이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1단계인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잖아요. 모든 영상마다 1단계의 몇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몇 번째 시간이라고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1단계, 1단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1단계를 강조하냐면 일종의 면피 조항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1단계 교재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은 이 책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3단계 가서나 3단계에서 우리 문제풀이를 할 거잖아요. 그때 가서나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 여러분은 딱히 이 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영상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 책을 뭐 굳이 이 책을 막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는 두껍거든요. 이 책이 한 800쪽 정도 됐던 것 같은데 850쪽 정도 됩니다. 대략 850쪽 정도 되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두꺼운 책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용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빠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습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이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량이 이 정도라 하면 그조차도 이제 좀 약간씩은 공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자꾸 빼먹는 것도 빼먹는 건데 내용을 빼먹어가지고 이제 그럼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 남은 것들로 아름다운 도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1대1 대응 같은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마치 이게 그리스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써와서 형성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언어가 아니라 누가 인공적으로 창시한 언어인 것 마냥 딱딱 맞아떨어지는 깔끔한 언어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어가 별로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단계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었죠. 한 2시간, 두 번째 2개 정도 전 영상에서 이런 문법을 배웠어요. 시퀀스 오브 무드스. 이런 문법을 배웠고 또 뭘 배웠나요? 목적적 구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목적절의 구문.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적절 구문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뭐 하도록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목적적 구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요. 이게 1단계여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많이 도식화시켜서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살을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따라서 말을 한 것은 맞긴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도식적인 느낌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목적을 표현하는 어떤 종속절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걸로 목적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도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난 것도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중에 단 하나를 배운 것뿐이에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다. 많은데 우린 하나밖에 안 배웠죠? 그걸 또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목적적 구문에서 이제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절이죠. 이 종속절에는 이제 접속사가 올 수도 있고, 희구법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접속법과 희구법의 시상이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시간은 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마치. 그냥 말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했고, 굳이 말한다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떻냐면, 이 여기서 시상은 사실 시간이 있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주절의 동사 있잖아요. 주절에 이제 동사가 있고, 종속절,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절에 동사가 있잖아요. 주절의 동사가 또 이제 어떤 동작, 아니면 뭐 이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동작이 있을 것이고, 목적절에 이제 동작이 있을 거잖아요. 독작이 됐네? 동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절의 동작은 반드시 주절의 동작의 사후에, 이후에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절의 그 동사면 시간상으로 이제 주절의 동사랑 목적절의 동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동작이 차후에 일어나는 거야. 이제 굳이 이거를 유식한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약간 뭐라고 할까? 아, 이제 아침이어가지고 약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subsequent죠. subsequent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발생하는 게 이 동작의 발생은 subsequent라니까 이후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과거의 차후면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죠. 과거의 차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은 subsequent조차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심오한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상대적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 시간이라는 거는 이 메인 동사, 주 동사에 대해서 이후, 차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절의 동사가.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는 거고, 뭔가 하기 위해서이고, 뭔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 동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래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메인 동사가 과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면은 어떤 사람이 그 과거에 품었던 목적을 의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현재에 비해서는 그 목적조차도 좀 이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사실은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은 상대적 시간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까놓고 이걸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목적의 의미를 갖다 붙이면은
시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굳이 우리가 일일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내 말은. 이걸 우리가 굳이 일일이 고민을 안 해줘도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하려고, 뭐뭐 하게 하려고, 이런 우리가 한국어 번역할 때 쓰는 그 번역문들을 갖다 붙이면은 우리가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상대적 미래의 의미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subsequent의 의미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주절의 동사의 이후의 의미를, 이후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이미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들을 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떨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히나가 있었고요. 호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포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 히나, 호스, 호포스라는 애들이 이제 특히 호스가 이것 말고도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뜻으로 쓰여요. 목적절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호스의 뜻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딱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다가 아니라는 걸 또 써줄 수가 있어요. 히나는 못 쓰는데 이 호스랑 호포스는 안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도 일종의 불변화사야.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약간 어떤 특정 의미를 강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목적절이긴 해. 근데 뭔가 특정한 의미를 강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용법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빼고 말했어요. 왜? 우리는 1단계니까요. 지금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머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그리스어를 쓱쓱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박기영 너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지금 뭔가 빼먹고 말하고 있고 뭔가 많은 걸 말 안 하고 있어. 심지어 막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퀸스 오브 무드 있잖아요. 스킨스 오브 무드스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참 발음이 안 좋죠. 제가 한국어를 못해요. 제가 아침이라서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목적절 구문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제 주절에 대해서 주절의 동사에 대해서 이게 제1시상일 수가 있어요. 현재든 미래든 어쨌든 제1시상이면 뭐라고 했어요? 접속법이고 제2시상이면 뭐라고 했어요? 종속 아니 뭐냐? 아예 희구법이다. 오늘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네. 희구법이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이게 사실은 틀려. 왜 틀리냐면은 그리스어는 문체의 언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방언의 언어이기도 한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따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인천 사투리가 다르고 강원도 사투리가 다르고 제주도 사투리가 다르고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르고 서울 사람들의 그 서울 사투리도 다른 것처럼 이 방언이란 건 지역적 방언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있죠. 근데 사실 방언이란 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작가마다 방언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작가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방언이 있어. 그걸 우리는 문체라고 하죠. 작가마다 선호하는 문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부분의 작가, 예를 들어 뭐 플라톤도 그럴 수가 있고 플라톤, 크세노폰 아니면 뭐 시인들 있잖아요. 스피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규칙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표준적인 아티카 산문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이 기준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스킨스 오브 무드스라고 하는 기준을 따른단 말이에요. 플라톤, 크세노폰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안 그러는 작가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고전 작가 중에는 제가 고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전 시대 그리스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 작가 중에는 특히 역사하는 애들이 이러는데 헤로도토스 아니면 뭐 투키디데스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2시상이면은 희우법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희우법이 아니고 접속법을 써요. 용법을 이 문법을 안 써.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안 쓴다기보다는 이제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 고전 작가 이 헤로도토스랑 투키디데스라는 고전 작가가 이 문법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걸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내가 예문을 못 들겠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선호해요. 왜 이걸 선호하냐면 이걸 이렇게 써주면 어떤 의미가 더 붙여질 수 있냐면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과거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거 사건에 대해서 메인 동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과거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품었던 어떤 이전의 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접속법을 써줌으로써 제2상에다가 이 접속법을 써주면서 강조해 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품었던 어떤 이전의 목적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또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건 고전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전 시대 다음에 뭐가 오냐면 그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마케도니아에서 막 페르시아니 그리스인이 다 쳐부수고 자기가 무슨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을 세워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고 얼마 안 가서 헬레니즘 제국 자체는 망해서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의 이제 그 부하 장군들이 막 나라들을 나누어 가져가지고 막 그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뭐 지배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오죠.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그래가지고 또 막 이것저것 일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헬레니즘이든 로마든 코인의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거는 그 아티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쓰던 그 고전 방언이 에서 이게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면 변화한 건데 이제 약간 간략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의 작가들은 또 어쩌냐면 코인의 작가들은 이 제2시상을 쓴 다음에 그냥 접속법을 써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고전 작가인 헤로도토스랑 투키디데스는 이 제2시상에다가 희구법이 아니라 접속법을 씀으로써 뭔가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좀 더 선명하게 어떤 의미를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의 작가들은 그냥 제2시상이면 접속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고전 작가들이 가졌던 그 미묘한 그 선명함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절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하면은 사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단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단어 하나를 배워도 이게 호메로스에서 썼던 뜻이 다르고 투키디데스가 선호하는 뜻이 다르고 또막 플라톤이 쓰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애들은 철학자란 말이야. 철학자들은 뜻을 더 이상하게 써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은 로고스가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뭔가 이제 그 정신, 영혼의 어떤 기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일상적 의미로 쓰기도 하고 단어를 어쩔 때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의미로 쓰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1단계에서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복잡한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고전 시대는 이렇게 쓰였고 코인의 시대는 이렇게 쓰였고 작가마다 또 쓰이는 게 또 다르고 작가마다 의미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문법이 내가 이 문법을 쓴다고 말을 했는데 이 문법을 갑자기 안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처음에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제일 간명한 용법부터 배우고 나서 거기서 또 확장을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바보의 자세예요. 저도 바보고 여러분도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가 아니야. 우리는 처음부터 막 두꺼운 문법 사전을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히나, 호스, 호포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막 그 경우에 따라서는 헤오스라는 애도 있어요. 헤오스라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라는 애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디서 쓰이냐면 그 시에서 쓰이는데 그 서사시랑 서정시에서 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호메로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이런 사람들은 고전 시대 그 그리스어랑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막 문법을 추가로 더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명사를 배웠잖아요. 제1고경 명사랑 제2고경 명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중간에 이제 뭐 복수, 역격, 어미라고 해가지고 뭐 오이스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뭐 아이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사실 아티카 그리스어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티카 그리스어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티카 산문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 인류는 산문보다 운문을 더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운문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문이라는 게 시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비극 같은 어떤 연극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문에서는 또 이게 미묘하게 다르게 써요. 어떤 식으로 미묘하게 다르게 쓰냐면 이 오이스가 어쩔 때에는 오이시가 돼요. 이걸 써주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뉘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아티카 시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실 아티카 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아티카 운문에서 나오지만 어떤 다른 방언들 있잖아요. 다른 방언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그 운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풍스러운 면이 있어. 고풍스럽다는 거는 이제 좀 오래된 그 표현을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방언에서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도 있잖아요. 아이스도 아이스라고 쓰기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아이시라고 쓰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의 머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2단계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막 처음부터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건 좀 좋지 않아요. 저의 판단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면 좋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제가 일부러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고 많은 책 중에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릭 언인텐시브 커스라고 하는 책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런 투 리드 그릭이라고 하는 책보다 내용이 더 적어요. 그리고 런 투 리드 그릭이 좀 더 넓어요. 근데 이제 런 투 리드 그릭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이게 좀 오래된 교과서도 있거든요. 막 그 한 20세기 초반에서 막 19세기에 나온 책도 있어. 그런 거 보면은 내용이 더 많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 막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살던 사람들은 그 좀 엘리트주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엘리트주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좀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어를 많이 배웠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빡세게 그리스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빡세게 배울 의지가 없다면 그 그리스어를 공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어를 배우고 싶으니까 배우는 거지. 무슨 그리스어를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너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그 책을 가지고 일단 먼저 관람을 하듯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보고 그리고 어차피 말하자면 애초에 이 책들은 다 학습서예요. 학습서에 있는 학습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문법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그매요, 조그매. 얘들이 엄청 커요. 근데 이 진정한 문법을 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제가 말했잖아요. 막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작가마다 사실상 고유한 방언을 써야 제각기. 사실상 그 자신만의 문체를 개발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체들을 다 일일이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궁금할 때마다 찾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꺼운 문법책을 보면은 그런 문법들을 다 써놨어요. 아,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이 문법서의 저자가 내가 너희들 대신 이 책들을 다 읽어봤단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이렇게 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쓰고 플라톤은 이렇게 쓰고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쓰고 내가 다 정리해놨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문도 많아요 문법책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문법책을 소개해드릴 때가 아닌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문법책이랑 사전이랑 뭐 이제 읽고 싶은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1단계에서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공부하는 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제가 잡소리를 좀 길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이걸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단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배워야겠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는 필기 대상입니다. 필기 대상. 아이고, 암기 대상이 아니에요. 필기 대상이에요. 필기 대상. 필기도 형태 있잖아요. 형태는 적어주시고 의미는 적지 마시고 용법도 적지 마세요. 그냥 형태만 필기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소리가 너무 길었죠. 오늘 영상 안 그래도 좀 길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부터 글씨체가 좋지 않아요. 아틀론이거든요. 아틀론.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알파가 긴 알파야.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틀론, 아틀루 이거는 이제 톡, 아틀론, 아틀루 톡 얘는 이제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잘해서 받는 상 있잖아요. 그 상의 의미도 있고 상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상금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상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제가 황금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값과 값어치와 가치의 속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쟤는 글을 정말 잘 써. 글을 얼마나 잘 쓰냐면 걔의 글은 상 받을 만한 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 받을 만한 글이라는 거는 상의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 상의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 의를 속격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하지만 이제 그런 세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속사를 하나 배울 건데, 얘는 접속사거든요. 접속사인데, 약간 어떤 뜻이 있냐면, but이에요, but. 그러나, 그런데, 한데, 약간 역접의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라고 하는 우리 그 접속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 대가 그러나로도 쓰이고, 그리고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러나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다라고 썼어요. 이 대랑 비교했을 때 이 알라라고 하는 애는 그러나의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그 덜을 첫 번째에 와요. 덜이나 아니면 이제 문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덜의 첫 머리에 온다.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절의 첫머리에 안 오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접속사인데. 마르 이런 애들이 그랬죠.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후치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는 후치사가 아니란 거예요. 얘는 절의 첫머리에 오는 애예요. 얘가 사실 한국인한테 익숙한 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는 후치사이고 뭐는 후치사가 아닌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직 모음 생략이란 걸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모음 생략이란 게 뭐냐면은 미리 이제 약간 그 맛보기로 보자면 알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가 오겠죠. 거기 있자 이제 뭔가 단어가 하나 뒤에 오는데 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가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고 알라가 오는 거야. 당연히 이제 이 사이엔 띄어쓰기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변환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환하면은 R하고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요. 이게 생략 기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음 시작 단어가 뒤에 오겠죠. 여기 사이엔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돼. 왜냐면 띄어쓰기가 없는 애가 있어. 걔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더라? 한국어로 모음 축한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걔는 아예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요. 하나로 합쳐져. 한 덩이야, 한 덩이. 얘는 뭐예요? 얘는 모음 생략이고 얘는 지금 두 덩이 상태예요. 두 덩이. 그 소리는 뭐냐? 얘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어의 발음은 아주 정직해요. 그리스어는 쓰여진 대로 발음을 해요. 근데 쓰여진 대로 발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그 발음대로 모양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의해서 그 발음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라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랑 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아고라라고 할게요. 뭐 알라 아고라 뭐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알라의 알파랑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아고라의 맨 앞에 있는 알파가 만나면은 걔네가 생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R 띄고 뭔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가 없어졌잖아요. 생략됐잖아. 그걸 그대로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R 그리고 이제 알파가 없는 거야. 애초에 알파 발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파 발음이 안 없어졌으면 생략을 안 했겠지. 철자법 상으로. 근데 철자법이 변한 이유는 그리스어의 철자가 발음에 아주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철자를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파가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아예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애초에 합쳐지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를 안 쓰고 하나로 합쳐서 쓴 거야. 걔를 이제 축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생략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어는 지금 두 개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따로 발음을 해줘야겠지. 그냥 알 무슨 단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알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알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전치사인데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얘는 속격을 받아요.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대신에 뭐뭐를 대신해 아니면 뭐 뭐뭐를 대체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뜻이고 사실 다른 뜻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에 반대해, 뭐뭐에 맞서 이런 뜻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뜻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둡시다. 뭐뭐에 대신에 뭐뭐를 대체하여 뭐뭐를 대신해 이런 뜻이 제일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도 하나 배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글씨가 참 좋지 않죠.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은 덕이에요. 덕.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해요. 아레테, 덕. 근데 이제 얘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 더 기본적인 뜻? 더 기본적인 뜻은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덕이라는 단어, 덕성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이제 미덕 이런 단어는 사실 오해를 부르기 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어 문화권일 거고 또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라틴어 문화권도 있죠. 로마 애들. 이 모든 문화권에 다 덕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덕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쨌든 비슷하게 수렴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미묘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에서 말하는 덕은 스케로피셜 제가 이게 언어학적으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언어학적으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틴어로 글을 쓰는 철학자 중에 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케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저는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남자다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라틴어를 쓰던 그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남성성을 강조하는 아무래도 이제 21세기 사회의 현대의 가치관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다움 같은 거를 마치 인간다움이라는 느낌으로 쓰던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덕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비르투스라고 하죠. 위르투스?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위르가 남자여서 위르투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심지어 이제 그것도 있죠. 우리 그 마키아벨리. 우리 근대 정치 사상을 시작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비르투를 쓰잖아요.
비르투가 여기서 온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 갑골문 같은 걸 보면은 갑골문, 그리고 이제 금문 이런 걸 보면은 덕이라는 게 원래 무슨 의미였냐면 제후의 통치 행위였어요. 제후의 그러니까 제후라는 건 이제 일종의 군주의 일종이잖아요. 제후의 통치 행위.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통치 행위라는 게 요즘 정치인들의 통치 행위랑은 좀 달랐어요. 그 당시 이제 제후의 통치 행위는 예를 들어 순시 나가는 거, 아니면 뭐 사냥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모임을 열기도 하고 그런 온갖 통치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제후가 하는 통치 행위인 거예요. 그거를 원래 덕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제후의 통치 행위를 이제 훌륭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행위가 됐다가 뭐 좋은 행위가 됐다가 여기에 뭔가 이제 마음의 의미가 첨가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논어까지 간 거죠. 논어나 아니면 뭐 얘기라든가 그런 체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에서 알고 있는 덕을 이제 좀 더 연마해서 우리 어떤 심신의 그 상태를 갈고 닦아서 분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어떤 발생하게 된 연원이 달라요. 비슷한 느낌으로 수렴하긴 했지만 사실 걔네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것처럼 그리스어에서 쓰는 덕도 사실은 달라요. 이 라틴어나 동아시아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비슷하게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비슷하게 써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어를 우리가 하필이면 이제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근본적인 뜻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쓰였거든요. 자, 이 지우개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어쨌든 그 뜻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사 있잖아요. 전사. 전사는 아무래도 이제 전투를 하겠죠. 전투에서 잘 싸우는 게 뭐예요? 전사의 탁월함이에요. 이제 뭐 장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장인이 기술이 뛰어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 그게 뭐예요? 장인의 탁월함이야. 아니면 이제 음 어쨌든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타는 동물로 이제 말이 있잖아요. 말은 잘 달리면 그게 말의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월함이라는 건 어떤 그 기능,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탁월함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탁월한 게 이제 뭐 어떤 기능이 탁월하고 뭐가 탁월하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탁월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도덕적 탁월함이죠. 도덕적 탁월함이 뭐예요? 덕이에요. 덕성, 미덕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르테라고 하는 게는 이제 우리가 심지어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거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랑 수렴을 하게 됐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어 단어의 어떤 뜻이랑 비슷할 수가 있냐면 엑셀런스가 좀 더 그리스어의 뉘앙스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니 라틴이 해가지고 로마랑 그리스를 이제 싸잡아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리스랑 로마는 많이 다르죠.
물론 많은 면에서 같기도 해요. 많은 면에서 같기도 하기 때문에 막 폴 벤느 같은 역사학자는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로마 제국을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의 수많은 문화를 로마의 지성인들이 받아들여서 막 그걸 거의 표준적인 생활 방식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사실상 그리스 로마 제국이다. 뭐 그런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폴 벤느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태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또 분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얘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의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신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의지라는 거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 혼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일단 여기까지 나가지 말고요. 어쨌든 의지라는 뜻이 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제 뭐 자유의지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계획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게 곧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고 계획이면 아무래도 이제 숙고를 하겠죠.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이것도 다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조언일 수도 있죠. 이게 다 분례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의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기구 있잖아요. 그 의회의 뜻도 있다. 특히 이제 아테네에 분례가 있는데 아테네 의회가 있는데 그 분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분례를 500인 의회?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 상을 하는 아테네 민주정의 기구, 정치 기구이기 때문에 그 500인 의회.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례를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배울 단어가 이제 동사인데 사실 우리가 사실 동사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게 아니냐면 어떤 어휘를 다 외운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격 단수, 속격 단수, 성을 나타내는 어떤 관사, 그리고 이제 뭐 음이랑 용법이 있겠죠. 그래서 주격 단수는 악센트를 나타내고 속격 단수는 형태 변화를 나타내고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면은 어느 고경에 속하는지가 나타나고 얘는 관사를 의미하고 의미는 의미고 용법은 용법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땠죠? 동사 하나를 제대로 외웠다는 뜻은 그거는 6개의 기본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능동태의 의미예요. 이 능동태의 의미가 사실 이거를 곧바로 우리가 이제 수동태의 의미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중간태의 의미가 또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태의 의미도 따로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용법도 알아야겠죠? 하지만 중간태의 의미를 나중에 좀 몰아서 소개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 교재는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등동태의 의미만 배울 거예요. 중간태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라 글씨가 좋지 않죠? 그라포
그라, 그랍소. 또 이제 랍사. 그리고 이제 게라사 또 있고, 그다음에 게라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에그라프, 에그라펜. 나도 헷갈렸네. 에그라펜. 이런 동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딱 기본형을 써놨는데, 얘는 일단 뜻이 쓰다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쓰다예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뜻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색이다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게 약간 좀 글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스크래치?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스크래치도 되고. 아, 지금 보니까 이제 교재에는 그레이즈라고 또 나와 있네요. 그레이즈. 뭐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뾰족한 그 물체 있잖아요. 어떤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긁고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면은 새기는 거죠. 그래서 새기는 건 또 이제 새길 게 몇 개 없죠. 새길 만한 거는 이제 보통 문자잖아요.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뭐 종이에 쓰든 아니면은 뭐 밀랍서판에 쓰든 뭐 그거는 이제 다 다양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모든 종류의 쓰다에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라포라는 동사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동사 제가 방금 전에도 헷갈렸는데 얘는 어때요? 텐이에요? 아니에요? 텐이 아니라 펜이죠, 펜.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걸 말을 하냐면 기본형을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가지고 기본형을 유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간을 외우고 그다음에 근을 또 외워야 돼. 그래서 그 근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면 거기다 또 뭔가 규칙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규칙도 많아요. 그걸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지금 이 기본형이 만들어진대. 근데 까놓고 말해서 그 규칙을 외우고 어간이랑 어근을 따로 외우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본형 외우는 게 더 쉬워요. 그냥 이 여섯 개를 외우자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잠깐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 있죠.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정말 좋은 책인데 설명 방식이 문제야. 설명 방식 빼고는 완벽한데 그 책이 문제가 정말 좋아요. 그 책에 있는 문제는 사실 그 문제를 다 외워야 돼. 그 정도로 좋은 책인데 필 설명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 책의 설명 방식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일리가 있냐면, 우리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기본형을 역추적을 해야 돼. 기본형을 역추적한 다음에, 그 기본형에서 또다시 이제 그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형태를 또 역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추적한 형태를 사전에다가 찾아보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들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세밀한 지식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나?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인터넷 사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두꺼운 사전이 있거든요. 그 두꺼운 사전이 인터넷에 통째로 올라가 있어서 검색도 할 수가 있어요. 불법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 페르세우스 디지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통째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이트, 뭐, 시카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무슨 사전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굉장히 두꺼운 그리스어 사전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형태만 쳐도 그게 뭔지 바로 추적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21세기에 배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를 그거로 할 거예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제3단계에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으로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 마세요, 아직. 확정이 되면 제가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이라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죠? 평소에도 목소리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특히나 좋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게 대라고 하는 이제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불변화사예요. 파티클. 불변화사인데 얘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후치사예요. 후치사. 그러니까 후치사라는 게 뭐였어요? 절 혹은 문장의 두 번째에 온다고요. 그게 물론 두 번째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구 다음에 오는 거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든 두 번째에 온다고요. 그게 뭐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에 오는 게 후치사예요. 그래서 후치사인 불변화사인 대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뜻을 제가 쭉 써볼게요. 가능한 뜻들을. 약간 이제 확실히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로, 물론, 사실은, 실은, 글씨가 이상한데? 실은, 아니면 뭐 사실, 이런 뜻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뜻들을 사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가 있냐? 얘는 이제 이 대가 어떤 절의 후치사로 두 번째 위치에 들어가고요. 앞에 뭔가 단어나 구가 있을 거고, 후치사로 들어가고, 그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문장일 수도 있죠. 문장이든 절이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가 들어가 있는, 대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 혹은 이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 어떤 말하고 있는 바는 정말로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건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 참이라는 거잖아. 실로 뭐뭐 하다. 물론 뭐뭐 하다. 물론이라는 말을 써줬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이 내용이 지금 참이라고, 진짜로 리얼리 트루라고, 리얼리 참 트루.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후치사로 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번역어들은 사실 리얼리 참 트루에 불과해. 사실 리얼리 참 트루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열변을 토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좋지 않죠. 저녁에 찍어야 되나? 이미 찍기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이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구나.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모스, 데무, 호. 얘는요, 사실 이제 그 민중의 의미가 있거든요. 민중, 시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그 정치 제도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거기에도 어떤 그 지역구 같은 게 있었어요. 선거 지역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 구성원들이 이제 데모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의 시민들, 민중들 그런 거를 데모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거 복수예요? 아니면은 단수예요?
단어 자체는 지금 써놓은 거는 단수예요. 물론 이걸 복수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단수 형태로 써놨어도 단수 형태라도 이게 의미가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여러 명을 묶어서 퉁쳐서 말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더 비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글씨가 안 써지지? The P-O-P-L-E.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처럼 쓸 수가 있죠. 의미상으로는. 물론 얘를 복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단수 형태로 써도 의미는 뭔가 복수처럼 들릴 수가 있고, 이거를 복수로 써도 당연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어쨌든 민중, 시민, 얘네들은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로도 쓰이냐면 약간 정치 제도에서 지역구 구성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 정치 제도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중, 시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랑 되게 가까운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랑 가까운 개념이죠. 데모크라티아, 데모크라티아스 해. 이게 뭐예요?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일 수도 있는데 저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주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민주정 아니 뭐 이제 민주주의로 쓸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게 그냥 제가 선호하는 번역어가 민주정인 것 뿐이고요.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정 그런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전치사를 또 하나 배워야 돼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속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속격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통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뭐를 통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장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스루. 그래서 어딘가가 있겠죠. 어디를 통해.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일 수도 있냐면 누구를 통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누구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속격의 의미고요. 대격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 때문에 뭐뭐를 이유로 아니면 이제 뭔가 뭐뭐로 인해 얘네들 다 뜻이 뭐예요? 이유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뜻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지우고요. 아, 지우개를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줌으로 찍고 있는 건데 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스. 네, 얘는 뜻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평화예요. 저는 평화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평화라는 뜻을 나와서 참 마음이 안정되는 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 단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스. 해. 얘가 이제 아마 그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약간 기독교? 그리스도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사람마다 종교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익숙할 수가 있냐면 교회로 익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라는 거는 나중에 덧붙여진 의미이고요. 좀 더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 그리스에 가까운 뜻은 집회예요. 아니면 집회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민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민중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들, 시민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럼 불러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모임이 되겠죠? 모임이 되는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모임 중에서도 집회 중에서도 좀 특수하게 민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정치 회의 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좀 더 사회의 주류가 되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민회든 집회든 뭔가 이제 정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어떤 그 종교적 모임이라는 것도 모임은 모임이죠. 어쨌든 사람을 불러 모은 건 맞죠.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개신교 그 종교단체가 입점해 있는 그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그 건물을 성당이라고 부르고 개신교는 교회라고 그 건물을 배우죠. 근데 사실 이제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어쨌든 간에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있거든요. 신자들의 모임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라는 뜻은 솔직히 잊어버리시고요. 우리는 지금 고전 시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전 시대의 예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예수야? 그래서 아니 제가 예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좀 더 이제 정통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는 거죠. 사실 이 고전 그리스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코인의 그리스어 읽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코인의 그리스어와 아무래도 이제 그 단어 뜻이 좀 다른 게 몇 개 있어서 특히 이제 종교 문헌에서 그런 게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배울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얘네 둘이 지금 접속사거든요. 얘네 둘이 지금 접속사인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뜻이 똑같아요. 형태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형태는 다르게 생겼는데 뜻이 같아요. 그럼 뜻이 도대체 뭐냐? 뜻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이제 어떤 때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냐? 어떤 때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밥 먹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때, 언제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냐면 뭐뭐 이래로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뭐 후에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뭐뭐 임으로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음, 예,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가지 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뭐에 대응되냐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는, 뭐뭐 때라고 하는 거는 when에 대응되죠? 이제 뭐뭐 이래로, 뭐뭐 후에, 이런 거는 이제 after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 임으로, 이거는 뭐냐면 since죠. 그래서 얘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지금 이 에페이랑 에페이 대의 뜻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음 뭐가 문제냐면 이 의미들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그 절에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이걸 지울 거라서 뭐뭐 때, 뭐뭐 이래로, 뭐뭐 후에, 뭐뭐 임으로 얘네들의 그 나오는 경우를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커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얘는 지금 시간적인 거죠. 얘는 인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뜻이 통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뭐뭐 임으로라는 뜻인 거고, 그렇죠? 얘는 뭐뭐 때일 수도 있고,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에페이와 에페이데라고 하는 애는 이 시간적인 어떤 절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할까? 인과 이유적인 그 절에도 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얘네들이 뜻이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원인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뜻이 똑같긴 한데 쓰임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페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좀 더 자주 나오냐면 이 에페이는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쓸 때 좀 더 자주 나와요. 근데 에페이 대 있잖아요. 얘는 어디에 더 자주 나오냐면 원인, 이유, 인과 어쨌든 이거 뭐뭐 임으로의 뜻으로 쓸 때 더 자주 나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더 자주 나온다 뿐이지 안 나온다가 아니야. 한쪽은 안 나온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섞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섞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 둘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아마도 이제 미묘하게 어떤 쪽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네 둘 다 과거 시간을 과거 시간의 시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간의 시상이라고 하면 이제 직설법이겠죠. 직설법 과거 시간 시상을 얘네 둘이 다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제 이게 지금 현재죠. 현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때 보통 이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유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도 과거에 어떤 특정 사건을 이유로 삼는, 원인으로 삼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었기 때문에, 벗었으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후에, 다 과거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말한 게 잘 생각해보면, 뭐뭐 할 때, 뭐뭐이므로,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이거 다 지금 과거의 의미로 쓰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주면 좋다. 이걸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아까 제가 이제 열심히 막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1단계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하려고 했다가 말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 목적절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절이 있어요. 그리고 종속절이 있단 말이에요. 종속절이 아무래도 이제 목적절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적절을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주절이 직설법인 것처럼 말해서 했어요. 당연히 이제 직설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직설법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명령법 가능하죠? 야, 공부 좀 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적게 먹어라. 건강하도록 건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직설법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주절에. 근데 제가 마치 이제 직설법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거는 우리가 배운 게 직설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명령법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1단계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이제 예시로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적어 놓고 까먹었네요. 어쨌든 생각났으니까 말해봤습니다. 1단계라는 소리는 제가 말은 했지만 이거 싹 잊어버리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지금 FA랑 FA 대를 하고 있었고 우리 예시 문장을 하나쯤 봅시다. FA 아니면 뭐 이제 FA 대가 될 수도 있고요. 차이는 없다고 했어요.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FA는 좀 더 시간적인 절에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과거의 어떤 때,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걸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과거의 사건 이후로, 이래로의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뭐 어떤 원인, 이유, 어떤 그거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제시할 때에 쓰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어쨌든, FA 대 폰, 아델폰, 에리, 엘리산,
엘리산 하고 컴마하고 또라 FM 으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에페이데라고 하는 애는 뭘 지배한다고 했어요? 어떤 과거 시간의 시상의 직설법을 지배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엘리산, 제가 발음이 불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산이라고 하는 애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산 딱 보니까 뭐예요? 아오리스트죠. 아오리스트고 이제 지금 니가 붙어 있죠. 니가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미쳤구나. 제가 지금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헛소리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건 변명이겠죠. 그냥 제가 그리스어를 못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엘리산이라고 하는 애는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3인칭 복수죠. 그래서 3인칭 복수니까 지금 많이 온 건데 지금 헛소리를 했죠. 미쳤나 봐. 지금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인칭 복수니까 그 형제를 풀어줄 때, 풀어졌을 때죠. 풀어졌을 때죠. 과거니까 지금. 그들이 그 형제를 풀어줬을 때, 풀어준 이래로, 풀어준 이후로, 풀어졌으므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죠? 얘는 지금 1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트 직설법 능동태니까, 선물들을 나는 보냈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에페이데가 세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과거의 사건의 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과거의 사건 이래로, 어떤 과거의 사건 이후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인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원인 이유인데, 어떤 과거의 사건이 원인 이유인, 그러니까 약간 신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그들이 그 형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 눈치껏 우리가 생각하면 내 형제이겠죠. 내가 지금 선물을 보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형제를 풀어줬을 때, 풀어졌기 때문에, 풀어졌으므로, 풀어준 이래로, 풀어준 이후로 나는 선물들을 보냈다. 다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번 동사도 좀 특이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그라포 동사 할 때는 에그라펜이어서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번 배우는 동사는 한술 더 뜹니다. 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티오, 티소 이러면 안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에티사 그리고 해, 티, 사, 에티, 마이, 티오, 티소, 에티사, 테티카, 테티마이, 에티텐이라는 동사인데요. 딱 일단 이 동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면 일단은 이 아이 보이죠? 이 아이가 무슨 아이예요? 짧은 아이예요.
악센트의 관점에서 짧게 취급되는 아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부정사에 쓰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짧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쓰이는 이 완료 수동태에 쓰인 지금 이 아이도 짧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아니라고 했어요. 희곡법. 희곡법에 나온 오이 아이는 다 긴 걸로 친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틈새 복습을 하면 좋죠. 또 약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동사 TO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디서 특이하냐면 일단 윕실론이 길었는데 짧아졌죠. 앞에 세 개선 길었는데 뒤에 가선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금까지 봐온 익숙한 형태로는 마치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반에서 자음을 중복해 줄 때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을 해줬으면 실제로 튀어나온 건 이런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오리스트 수동태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기본형에 가면은 그마저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거는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쓸데없이 규칙을 외우지 말. 아유,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방향에서 말했는데 분명 의미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그냥 기본형을 외우는 게 신상에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해봤고요. 단어의 뜻이나 말하는 게 좋겠죠? 단어의 뜻은 이게 또 이제 미묘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희생하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다. 뭐 제사를 지내다. 아니면 이제 뭐 재물을 바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역격이랑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뜻이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현대 한국인 입장에서는 희생이랑 제사랑 뭔 관련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데에서 했던 제사는 동물 희생제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건 희생을 하는 거죠. 그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그래도 이제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동사에서 파생되는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는 뭐냐? 히시아, 히시아스, 해. 얘는 뭐냐면 이제 뜻이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곧 뭐이기도 해요? 제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의인 거야. 아니면 어떤 이제 내가 동물을 희생해서 신에게 그거를 바쳐 제례를 지내는 그 행위. 그거를 이제 티시아라고 명사화해서 부르기도 한다.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봤어. 이 이하 붙는 애들을 앞에서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죠. 그 다음에 이걸 배워야겠구나. 이건 사실 우리 문법할 때 배웠는데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얘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해. 그런 뜻이었죠? 이 목적절에다가 쓰는 거였죠? 아마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접속사가.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배워자면,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얘는 중요한 단어에 있어서 미묘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인데, 아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닌의 의미가 결국엔 뭐예요? 낫인데, 우랑 비슷하죠. 언뜻 듣기에는. 그런데 이 우랑 매는 대체될 수 없어요. 교환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를 쓰는 데가 정해져 있고 매를 쓰는 데가 정해져 있어. 우를 써야 되는 데다가 매를 쓰고 매를 쓰는 데다가 우를 쓰면 대참사가 벌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를 쓰는 데다가는 우만 써야 되고 매를 쓰는 데다가는 매만 써야 돼. 예시를 들자면 이제 우 같은 경우에는 직설법 명사에다가 부정해 주는데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실적인 진술, 어떤 사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 애들, 직설법 동사로 표현되는 애들을 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우를 많이 쓰고, 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다 쓰는 걸 이미 한번 봤죠. 목적절이라고 하는 그 종속절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매를 썼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매를 써야 되는 경우랑 우를 써야 되는 경우랑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그리스 안 배우는 사람도 아는 단어죠. 니케. 글씨가 좋지 않은데 니케, 니케스, 해. 무슨 뜻이에요? 승리죠?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포포스. 얘도 이제 뜻이 많은데 이제 물론 이제 목적절에서 썼으니까 목적절 뜻이 있죠. 뭐뭐를 위하여, 뭐뭐 하도록, 뭐뭐를 위해. 이게 다 뭐예요? 목적절에서의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인 식으로, 뭐뭐인 방식에서. 아니면 뭐 이제 그 부사의 의미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떻게든 얘네들은 이 뜻은 지금 접속사고요. 이 뜻들은 지금 부사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히나 호포스 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절에서 쓰인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이제 오프탈모스 오프탈모스 이거 뜻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그 생체 기관 있잖아요. 그 시각을 나타내는 바로 그 생체 기관 눈이에요, 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눈. 우리 눈을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동물도 있죠. 어쨌든 눈이에요. 사실 저는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눈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뭐 심플라톤주의의 장시장인 플로티노스가 눈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시선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우리가 동사를 배워야 되는데요. 파우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실 이 파우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간단해서 어떤 책은 파이데우오 대신 파우오를 그 동사 변화 예시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책마다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파우오, 파우소, 에파우싸, 페파우카, 페파우마이, 에파우텐. 얘는 이제 뜻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뜻이 이게 자동사 뜻이 있고 타동사 뜻이 있어요. 이제 멈추게 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 뜻이에요. 근데 이제 멈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얘가 지금 타동사 뜻이고 얘가 지금 자동사 뜻이죠. 헷갈려서 잘못 말했네. 또 변명을 하자면 지금 제 아침이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거 바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신도 맑지 않고 그래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게 하다일 수도 있고 멈추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입니다. 이 파우라고 하는 동사가 그 다음에 내 생각할 때는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제일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뜻은 쉽거든요. 뜻은 쉬운데 용법이 조금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인데 속격, 역격, 대격이 다 올 수 있는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인 뜻만 적어볼게요. 속격에서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를 고려하여. 아니면 네, 뭐 이 정도 뜻이겠죠. 이게 한마디로 about이에요. about, concerning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역격에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뭐 주위에, 둘레, 뭐뭐와 관련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강하고요.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그 주위 근처에 둘레에 있는 그런 뜻이 강한 거죠. 근데 대격이 신기해요. 대격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제 뭐뭐 주위, 둘레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뭐와 이제 뭐 근방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뭐뭐와 관련해 뭐뭐에 대하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뜻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이 뜻과 이 뜻을 합친 게 이 뜻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실상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 펠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around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의, 둘레, 근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격으로 쓰일 때는 뭘, 뭐에 쓸 수도 있냐면 약간 의복 착용 있잖아요. 옷 입을 때. 그때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이제 뭔가 무기를, 뭐라고 할까? 무기를, 한국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무기를 장착? 장착은 아니고 약간 장비? 장비. 무기를 이제 우리가 몸에다가 챙길 때 있잖아요. 무기를 장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몸 주위에 대한 느낌인 거죠. 지금 내가 이제 무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옷을 입거나, 그럴 때 무기를 챙겨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일 수가 있냐면, 내가 목걸이를 건 거예요. 목에다가. 목 주위에다가 지금 목걸이를 건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역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격에서는 이거는 약간 뭔가 몸 주위 뭐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대격에서는 약간 그 움직임의 동사랑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섬 주위에 이러면 섬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주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뭐 빙빙 돌고 있기라고 한가 보죠. 배를 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또 이 속격이랑 배격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뜻이 about, 컨서닝이에요. 컨서닝이 좀 더 맞겠는데? 그러니까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속격이 뭐로 쓰일 수가 있냐면 뭔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뭐에 관해서 말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 땡땡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네모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게 속격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대격에서도 뭐뭐에 관하여를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에 관해서 싸웠어. 우리가 싸운 그 내용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아니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싸운 거야. 뭔가 예를 들어 뭐 월급에 대해서 뭔가 싸운 거야. 뭐 이런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속격, 역격, 대격을 다 구분해서 말했죠. 지금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왜 잊어버려야 되냐면 이 뜻이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뜻이 사실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속격의 뜻은 뭐뭐에 관하여고 역격의 뜻은 뭐뭐 주의예고 뭐뭐 주의해도 되고 뭐뭐에 관하여도 된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아니야. 속격에 관하여랑 대격에 관하여는 미묘하게 달라. 역격의 주의해랑 대격의 주의해는 미묘하게 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그 미묘하게 다른 차이는 크지 않고 사실 바꿨을 수도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 까놓고. 뉘앙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써요. 그래서 이 차이가 항상 유지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대충 이 정도만 외워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세세하게 옆에다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거는 어쩔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작문할 때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해석할 때는 이것만 알아도 상관없어. 왜? 해석할 땐 그냥 우리가 보고 이걸 집어넣기만 하면 그 뜻이 될 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펠이라는 전치사도 지금 배웠고, 그다음에 또 동사를 또 하나 말을 해야 돼요. 필락토라고 하는 동사예요. 필락소가 이제 제 두 번째 기본형이고, 필락사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P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음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서 쓰면은, 잠깐만. 뉘를 안 썼, 윕시론을 안 썼잖아, 윕시론을. 윕시론을 이렇게 써주면, 에필라크텐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형태를 쓱 보니까 어때요? 아, 무슨 생각이 들 수가 있냐? 기본형은 외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기본형 외워야 되겠죠. 이거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뭐가 변한 이유를 다 규칙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은 너무 어려워. 규칙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더 쉬워요. 규칙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 우리는 충분한 암기력으로 우리 바보의 힘으로 이 머리 굴리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이나 외우자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저의 공법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나의 공법을 강제로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뜻을 알아야겠죠? 뜻은 그냥 지키다예요. 지키다. 뭐 이제 뭐 심오하게 말하면 수호하다죠. 아니면 뭐 보호하다. 다 똑같은 뜻이죠. 보호하다. 다 똑같아요. 뭐 지키다, 보호하다, 수호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라토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 너무 익숙하죠? 이 어디에다 썼어요? 목적절에 따른 접속사였어요. 접속사였는데 우리는 이제 목적사에서 할 때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 뭐 하려고 이런 뜻으로 이제 목적절에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뜻이 되게 많아요. 별의별 뜻이 다 있어요. 막 뭐 어떻게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찌 뭐 이런 뜻도 있고 얘가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이거를 볼 일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별 이상한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적절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 중에 포스를 쓰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는 뜻이 겁나 많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어를 되게 많이 배웠죠. 지금 배운 단어를 쭉 보니까 아틀론, 알라, 안티, 아레테, 둘레, 그라포,
데모스티아, 에이레네, 에클레시아, 에페이데, 데모크라티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페이데, 티오, 티시아, 히나, 메, 니케, 포포스, 오플, 오프탈모스, 타우오, 헤리, 필라토, 포스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쭉 필기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 영상은 저번에 찍었던 영상보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찍고 있는 거예요. 한 3달인가 지나서 찍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영상이 원래 찍었던 걸 좀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찍었던 목적절 구문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에서 제가 빼고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원래는 목적절 구문이라고 하는 영상을 교체해서 제가 찍는 게 맞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린 걸 다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영상을 지금 새로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 버전에서 쓰던 그 단어 3 영상을 버리고, 사실 이건 신 버전 영상이고, 이 영상을 사실 지금 7월에 찍고 있어요. 7월에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찍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